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무기고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전차네요. 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메르카바는 당연하게도 이스라엘군의 주력 전차로 참가했습니다. 전쟁 초기 하마스에게 파괴되거나 노획되면서 체면을 구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메르카바 전차는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전차로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 이스라엘군의 주력 전차 메르카바 시리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개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세계의 화약국인 중동에서 1948년 이후 아랍 이스라엘 간의 모든 전쟁에서 포화를 주고받은 전차의 총 합계는 약 32,000대입니다. 이 중에 약 4,300대가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에서 파괴되었는데요. 이 규모는 지금까지 기록된 전쟁 중 제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전쟁보다도 대규모 기갑 전투가 수행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죠. 중동 지역은 대량의 전차가 배치된 냉전 시기 독일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 그 어떤 곳보다 많은 전차가 배치되어 있었고 전쟁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은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장갑 차량의 개량 및 현대화를 위한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왔죠. 덕분에 적성국들을 앞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는 세계 전차 기술을 선도하는 많은 설계를 완성시켰습니다. 잠시 이스라엘군의 기갑 역사를 알아보면요. 이스라엘군은 1948년 발생한 1차 중동전인 독립전쟁에서 16대의 구식 전차만을 투입할 수 있었지만 이후 외국에서 폐기된 전차들을 도입해 재생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2차 중동전에서 꽤 많은 전차 전력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토전사의 레전드 중동전쟁사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차 중동전쟁 당시만 해도 전차는 아직 보병을 보조하는 수단 정도였습니다. 사용된 차종도 2차 대전에서 활약한 M4 셔먼이 주력이었죠. 그래도 전차가 사막 지형에서 절대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기갑부대 전략적 효율성에 주목하고 가장 핵심 전력으로 전차 전력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중고 M4 셔먼을 비롯해 독일부터 M48 전차를, 영국으로부터 센츄리온을 도입해 강력한 기갑 전력을 구축하죠.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아랍 국가들이 동서 냉전의 영향으로 성능이 과대평가되었던 소련제 최신형 T-62 전차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군은 대응 전력 구축에 고심하죠. 외국에서 중고 전차만을 도입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15mm 활강포를 장착한 T-62 전차 위협은 이스라엘 국가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는 없었나요? 이 시기에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120mm 주포를 장비한 최신형 칩틴 전차의 최종 개발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합니다. 실전적인 전차전 노하우와 함께, 왜냐하면 얘들이 전차전 많이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차전 노하우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수백 대의 중고 센츄리온을 도입하고 시험용 칩틴 전차를 이스라엘에 파견해서 이스라엘 기술진과 함께 칩틴의 취약 부분을 개량하자는 것이었죠. 그럼 반대급부로 이스라엘에게 칩틴의 면허 생산권과 함께 관련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이스라엘로서는 꽤 괜찮은 제안을 영국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콜라보가 이루어지나 했으나 이러한 약속 중 이스라엘의 의무는 일단 지켜졌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있는 모든 중동 예금을 빼내겠다는 아랍 측의 계속된 압력 때문에 1969년 11월 이스라엘에 의한 칩틴 라이센스 생산 계획은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영국은 중동전의 전운만 일방적으로 얻었고요. 이스라엘은 귀중한 몇 년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결과가 됐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신형 전차의 도입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국에 적합한 전차의 독자 개발을 처음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작은 국력으로 주력 전차를 독자 개발 생산하는 것은 큰 모험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자국의 기술 수준과 산업 기반 및 경제에 대한 정밀 분석이 내려진 1970년 8월 전차의 독자 개발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책임자는 바로 이스라엘 탈 장군이었죠. 그 독자 개발의 과정은 어땠나요? 네, 독자 개발을 시작한 전차의 프로젝트명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이륜 전차 이름인 메르카바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전차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기간 중 발생한 1973년 4차 중동전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죠.
4차 중동전쟁 당시 3차 중동전에 활약했던 기갑전과만을 믿고 포병 화력이나 보병 지원 없이 단독으로 공격에 들어간 이스라엘 기갑부는 이집트군의 AT-3 세거 대전차 미사일과 RPG-7 로켓 공격에 노출되어 시나이 전선에 투입된 초기 기갑 전력의 70% 이상을 단 하루 만에 상실하는 대참사를 겪습니다. 그리고 초기 손실 이후 시나이 탈환 작전에서는 대규모의 야포 사격을 동반하고요. 2대1 혹은 3대1의 전차 대 M113 장갑차 비율을 맞추고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겨우 승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대전차 미사일은 갈수록 대량 배치 및 발전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전차 설계자들은 피탄 시 생존성을 개량하기 위해서 가혹할 정도의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특히 실전에서 수집된 실제적인 자료는 당연히 매우 귀중한 참고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각각의 전투 손상을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명중 부위와 그 결과를 데이터뱅크에 저장하죠. 이런 연구 끝에 얻은 답은요, 기존의 전차 설계를 유지하고서는 도저히 방어력 향상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주력 전차 개발이라는 방향이 결정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부족한 전차 제조 기술로는 새로운 동력계통의 독자 설계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던 센츄리온의 기본 프레임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전차의 외형 디자인을 변형시켜 방어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전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신형 주력 전차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돼서요, 1974년에 최초의 시전차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르카바 시리즈의 시작, 메르카바 마크 1 전차였죠. 메르카바 1 전차는 어떤 전차인가요? 네, 메르카바 마크 1은요, 1973년에 벌어진 4차 중동전의 영향으로 중요 부분에는 공간 장갑을 전체적으로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포탑의 구조를 보면 우선 주조 방식으로 원형의 포탑을 만든 이후 이곳에다가 다시 용접을 통해 추가적인 공간 장갑 구조물을 장착했습니다. 이건 왜 그랬느냐? 이게 주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포탑이요, 파편 및 충격에 대한 내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군은요,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 구형 M4 전차를 수입할 때도 차체가 주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만 골라서 수입했던 전례가 있어요. 이게 M4도 이게 용접 방식이 있었고 주조 방식이 있었거든. 그리고 포탑 전병의 쐐기형 장갑 구조는요, 높은 경사각을 이용해 APF SDS 탄에 대한 높은 방어력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측면의 공간 장갑 구조는요, 내부에 여러 잔물을 집어넣어서 성형자 같은 메탈 제트를 흡수할 수 있도록 했죠. 차체 전면에는 3개의 디젤 연료 탱크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방에 다시 디젤 엔진을 탑재했죠. 그래서 성형 자격탄 관통 대비 무려 1000mm의 RHA, 즉 균질 아변 강판 장갑 추가 장착 효과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체 전면의 공간 장갑은 APF SS탄에 대한 도탄 효과를 일으킴과 동시에 두꺼운 디젤 엔진이 장갑 구조물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기동에 관련된 궤도 부분도 방어력을 고려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스프링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적탄의 피탄 시에는 사이드 스커트가 탈락되는 것을 차단했고요. 그리고 토션바 대신에 센츄리온에 적극 사용된 두꺼운 스프링 서스펜션을 사용함으로써 장갑 효과와 함께 전시 교환을 용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듯 메르카바 1은 방어력에 많은 비중을 둬서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60톤이 넘었어요. 여기에 900마력의 메르카바 전차의 엔진은요, 미국의 컨티넨탈사가 슈퍼 패튼용으로 개발한 AVDS 17905A 디젤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사실 이 슈퍼 패튼은 이 패튼 시리즈의 최종 개량형인데 채용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이게 900마력밖에 안 되고 메르카바 전차가 60톤 정도 되기 때문에 2세대 서방 전차 중에서 톤당 마력이 가장 떨어져요. 이게 최고 속력이 46km밖에 안 나오거든요. 기동력보다 방어력을 중시한 이스라엘군의 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군 기갑부대는요, 오랜 사막전의 교훈을 통해서 전차의 사막 주행 속도는 40km 정도만 유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최고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등판력의 강화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장을 빠르게 수리하는데 설계 노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변속기는 미국 엘리슨사의 CD8506B였고요. 전진 2단, 후진 1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개량을 실시해 사막 지형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하나요. 그럼 공격력하고 사격 통제 장치는 어떤가요? 네, 메르카바 마크 1 전차의 주무장은 서방 측 2세대 전차의 표준 무장인 미국의 M68 전차포를 자국에서 면허 생산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이게 M68이 뭐냐면, 여러분, 영국의 L7 계열의 라이플, 105mm 라이플포 있죠? 그걸 이제 미국이 면허 생산한 건데,
이스라엘이 105mm 주포를 채용한 것은요, 주 목표가 소련이 개발한 T-62 전차였고요.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주포였습니다. 다만 온도가 높은 사막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포신에 열차폐용 서멀 슬리브를 장착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생산하는 APF-SDS탄은요, 장갑 관통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죠. 1980년대에는 사실상 전 서방의 105mm APF-SDS탄 시장을 통일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침공에서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용된 제3세대 M111 APF-SDS탄은 RLH 460mm급의 우수한 관통력을 이용해 1000m 밖에서 T-72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의 K1 전차를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K274 APF-SDS 탄도 이 M111의 계열탄입니다. 또한 메르카바-1 전차는 3세대 전차가 개발되던 시대에 전차가 배치되어서요, 사격 통제 장치가 2세대하고 3세대 중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수용 조준경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 주간용 광학, 이게 8배열까지 되는데 요게 있었고요. 야간용 광증폭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세대 전차가 보유한 열 영상 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았죠. 전차정용 조준경은 주간 전용의 광학식으로 4에서 20배율까지 조정할 수 있었고요. 360도를 감시하는 간단한 파노라마식입니다. 3세대 전차와 같은 헌터 킬러 기능은 없고요. 야간에는 포수용 조준경 화면을 같이 사용했죠. 이는 메르카바가 배치될 때까지도 이스라엘군은 시계가 한정되는 차장용 조준경보다는 차장이 직접 밖으로 몸을 노출하고 전장 상황을 관측하는 방법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시가전과 폭격에 의해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현재는 전차정용 조준경과 기타 외부 관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도 컴퓨터는 환경 센서와 포수용 조준경이 추적하는 목표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주행하며 목표를 명중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이 있을까요? 메르카바 전차는 8발의 포탄을 포탑 아래 드럼 탄창에 탑재하고 나머지는 피탄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차체 뒤에 모두 탑재해서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특이하게요, 전투병력 10명 혹은 부상병력 침대 4개를 차체에 수용할 수 있는 후방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사실 이 후방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많거든요. 초창기에는요, 이것이 기계화 보병을 위한 공간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거는 뭐 탄약 및 물자 적재 공간이지 보병 탑재 공간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메르카바를 개발한 탈 장군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보병이나 물자 모두를 필요시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둘 다라는 얘기죠. 실제 이스라엘군은 작전에 따라 보병이나 물자를 병영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탑 우측에 박격포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시가전에서 유연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걸 발사하려면 승무원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리즈인 메르카바 마크 2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네, 공간 장갑을 사용해서 성형 자격 탄두에는 완벽한 방해를 가진 것으로 추측된 메르카바-1 전차는요, 레바논 침공에서 우수한 생존성을 실증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작전에 투입되면서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대전차 무기에 피격돼서 일부 전차가 관통되는 등의 방어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복합 장갑에 증가 장갑을 추가하여 방어력을 더욱 증가시켰죠. 또한 사격 통제 장치 등을 개량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메르카바-2 전차입니다. 이 메르카바-2는 1983년부터 실전 배치가 됐죠. 특히 포탑 후부에 바스켓을 설치했고요. 소모품들이 메탈 제트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된 이후에는요, 바스켓 공간에 체인에 매달린 폭약 탑재 원형추를 장착했습니다. 일명 이게 슐라밋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슐라밋은 원래 솔로몬의 여성형이래요. 이게 슐라밋이. 슐라밋의 머리카락 이렇게 불러요, 이게. 그러니까 이 포탑 후부의 체인볼은요, 이 체인을 이용해서 성형 자격탄의 탄두를 조기 폭발시키거나 원형추가 반응 장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슐라밋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취약해요. 이쪽으로 대전차 탄이나 뭐 여기 쏙 들어가면 뚜껑이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요걸 여기다 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후 전 메르카바 시리즈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메르카바-2 전차는 기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엔진의 교체도 검토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건 취소됐고요. 변속기만은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을 채용해서요, 항속거리가 400에서 500km로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또한 60mm 박격포는 마크-1 전차에서는 밖에서 쏴야 됐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피격의 위험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포탑 내부에서 발사하는 내장식으로 교체가 됩니다. 연막탄 발사기는 박격포의 연막탄 발사 능력 때문에 탑재하지 않았는데요. 80년대 말부터는 다시 탑재를 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12.7mm 중기관총의 위치입니다. 포방패 위에 주포와 연동되어서 사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였냐면 12.7mm 중기관총이 주포의 거리를 가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특히 야간에 12.7mm로 땅 쏜 다음에 이게 적탄에 맞췄다 불꽃이 탁 튀면 아 대충 포 쏴도 맞겠구나 해서 쐈단 말이지. 이게 옛날에 독일군이 했던 거거든. 그런데 이게 본 목적 외에도요, 이 12.7mm 중기관총이 시가전에서 굉장히 쏠쏠하게 써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기관총이다 보니까 두꺼운 벽을 관통할 수 있었고요. 이 주포용의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 단발 장거리 저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 저격병 처리에 최적의 그런 솔루션이 됩니다. 이 12.7mm 사격 방식은 초창기에는 전기 모터로 방어새우를 잡아당겨서 사격했지만요, 이게 사막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로 인해서 전기 모터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니까 단순히 방어새우에다가 와이어를 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격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서 먼지에 강한 전기 모터로 다시 교체가 됐죠. 이 메르카바2 전차는 1989년까지 600대가 생산돼서요,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개량을 실시했죠. 이스라엘군의 특징은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단시간 안에 분석해서 개량을 실시한다는 점이죠. 또한 가장 후기 개량 모델은 메르카바2D는요, 고성능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해서요, 측면에 쐐기형 장갑을 추가로 장착합니다. 또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개량하는데요, 여기에 라하트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하는 능력도 보유하게 됩니다. 다음 타자인 메르카바3는 어떤가요? 네, 메르카바 시리즈 다음 주자인 메르카바 마크3는요, 마크2의 인도가 끝난 직후인 1983년 8월부터 개발이 시작됩니다. 89년부터 출고가 시작되어서 90년부터 실전에 배치됐죠. 이 마크3는 앞선 마크1, 2와 달리 다양한 개량이 실시되는데요. 주포가 105mm 강선포에서 드디어 120mm 활강포로 변경이 됩니다. 엔진 또한 미국 텔레다인 컨티넨탈사의 AVDS1790-9AR V12 수랭식 디젤 엔진으로 변경되죠. 기존 950마력에서 1200마력으로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마크3는 전체 중량이 5톤가량 증가했는데요. 엔진 출력이 커짐에 따라서 오히려 순항 속도는 시속 60km로 향상됩니다. 특히 마크3는요, 기존 1, 2와 완전히 달라진 형상의 포탑을 채택합니다. 후기 메르카바 시리즈의 특징이 된 납작한 형태의 포탑 형상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마크3의 포탑은요, 3세대 전차의 특징인 차체가 주행 중 별도로 움직일 수 있어 항상 적을 탐지하거나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르카바 시리즈 중 처음으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장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12.7mm 가지고 거리 측정 안 해도 되지. 무엇보다 마크 1, 2에 비해 장갑이 크게 개선됩니다. 능동형 반응 장갑이 설치되어 부위별로 방어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피탄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장갑을 새로 교체할 수 있는 모듈식으로 변환됩니다. 또한 4차 중동전 당시 러시아군의 AT-4 적외선 유도식 대전차 로켓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고전했던 경험을 반영해서 레이저 경고체계를 설치하게 되죠. 마크3는 1995년에는요, 현가 장치와 변속 장치를 교환하고 주포 화력을 개선하게 됩니다. 화력 통제 장치를 신형으로 교체한 바즈를 출고한 거죠. 특히 이 바즈는요, 이스라엘 환경에 맞춰 전차를 개선하면서 중앙 통제식 에어컨과 NBC 방호 체계를 설치한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메르카바 마크3의 생산을 2003년부로 중단합니다. 현재는 치장 물자로 약 700량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메르카바4가 마지막 시리즈인가요? 맞습니다. 전투원 보호와 생존성에 중점을 둔 메르카바4는요, 물론 앞에 메르카바도 다 그랬지만 이전 시리즈와는 마찬가지로 포탑을 차체 뒤쪽에 설치합니다. 엔진도 승무원 방어 체계의 일부가 되도록 차체 전면부에 설치했죠. 이거 계속해서 이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3부터 모든 전통 있잖아. 뒤에 여유 공간. 이것도 역시 마크4도 똑같이. 여기도 뭐 이제 보병을 태운다거나 부상자를 태운다거나. 특히 주목할 것은요, 장갑입니다. 장갑으로는 라미네이트 세라믹 강철 니켈 합금 복합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또한 마크3부터 사용된 경사식 모듈형 장갑도 그대로 이어져 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대전차 지뢰하고 이게 사제 폭발물 IED에 굉장히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마크4부터는요, 이 차체 아래가 V자형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장갑까지 보강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요, RPG나 대전차 미사일 등의 근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라파엘사의 능동 방어 체계인 트로피가
장착이 됩니다. 2006년 레바논 침공 당시 일부 차량에 적용돼서 효과를 입증한 그 모델이었죠. 엘타사의 윈드가드 레이더를 사용하는 트로피는요, 차량 주변을 항시 탐지하다가 RPG 등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MEFP탄을 발사해서 위협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게 MEFP탄이란 뭐냐? Multiple Explosive Formed Penetrator라는 뜻이에요. 이 트로피를 장착한 메르카바 마크 4는요, 메르카바 마크 4 메일 루하흐라고 분류됩니다. 이 메일 루하흐는 뭐냐? 이게 그 히브리어로 바람막이라는 뜻이래요. 또한 포탑 해치가요, 이게 전기식이 채택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데,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전차들은요, 유압식으로 이제 해치를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유압식은요, 밀폐성은 좋지만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게 안 열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탈출해야 될 때 탈출 못하니까. 따라서 보조 배터리 사용이 가능한 전기식을 채택해서요, 유사시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해치는 지휘관석에서만 있어요. 왜냐? 나머지 승무원들은 뭐예요? 메르카바 뒤에 뭐 있죠? 후방에 도어가 있잖아. 일로 탈출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해치도요, 이게 클램쉘 타입을 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해치가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열리는, 이게 클램쉘 타입이거든요. 승무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승무원들의 승하차간 머리 위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또한 마크4는요, 엘롭사의 나이트 마크4 화력 통제 체계를 탑재해서 헬기 공격을 비롯한 항공 위협에도 제한적이나마 대응이 가능합니다. 주포는 IMI사의 MG253 120mm 활강포가 채택이 되는데요. 120mm 고관통탄과 유도포탄을 사용할 수 있고요. M711 APF SDS, M325 대전차 고폭탄 및 120mm 나토탄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메르카바 마크4는 총 48발의 포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무장으로는요, 7.6mm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고요. 내부에서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솔탐사의 60mm 박격포가 역시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마크2나 3의 특징이었던 포탑 위에 12.7mm는 이제 설치 안 하는 추세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적을 기만하기 위해서 IMI사의 포말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Pedestal Operated Multi-Ammunition Launching System이라고 해서, 이게 연막탄이나 디코이를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이게 방어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요것도 장착되어 있고, 급탄 방식은 수동 및 반자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방식입니다. 엔진은요,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1500마력 12기통 디젤 엔진을 면허 생산하는 그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크3보다 25% 이상 마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 또한 4단에서 5단으로 변경이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오직 마크4 400여 대만을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카바 시리즈 하면 파생형이 또 유명한데요. 네, 많은 파생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르카바 LIC입니다. 이게 LIC는 Low Intensity Complect라고 해서 시가전 전용 키트를 장착한 메르카바예요. 그러니까 12.7mm 중기관총을 탑재했어요. 이거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 메르카바의 약점 중에 하나가 측면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그 엔진 배기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가끔 이제 그 게릴라들이 뭘 했냐, 여기다가 수류탄 쑤셔놨었거든. 그래서 적 전투원의 수류탄 투척 등을 막기 위한 금속재 망을 여기다 씌워놨다고. 또한 후방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요, 하차하지 않고 전차의 전 각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르카바 탱크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탱크 앰뷸런스라는 게 뭐냐면 탱크 앰뷸런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르카바가 워낙 그 내부 공간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뭐예요? 의무 후송용 메르카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부상자 후송하고 간단한 응급 조치가 가동하도록 이 내부를 개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 보병 전투차도 이 차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나메르라고 하는데, 포탑을 제거하고 병력 수납 공간을 넓힌 차량입니다. 이 나메르는 히브리어로 표범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군장 상태 보병 9명이 탑승 가능하고요. 차체 원격 조종식 마크 19 유탄 발사기 혹은 7.6mm 기관총 60mm 박격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최신형은 뭘로 바뀌었냐? 이 30mm 기관포 포탑이 탑재된 그걸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숄레프라는 자주포 버전도 있습니다. 메르카바 차체 155mm 포를 장착한 그런 모델인데요. 이스라엘 방위군은요, 미제 M109 자주포의 업그레이드형을 채택하면서 이걸 양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메르카바 시리즈의 실전 기록은 어떤가요? 네, 메르카바 시리즈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러시아의 T-70과 함께 현대전을 가장 많이 치른 전차로 유명합니다.
먼저 메르카바 1부터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육군은 197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M60 전차 도입과 병행해서 1979년 4월부터 마크 1 전차를 실전 배치합니다. 83년까지 300대의 물량을 완료했고요. 82년 레바논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게릴라의 거점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돼서요. 생각보다 빨리 우수한 성능을 입증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82년 레바논 전투에서 마크 1 전차는 시리아의 T-72와 대결해 단 한 대의 피해도 없이 시리아군 T-72 전차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소련 전차를 파괴해서 그 우수성을 실증합니다. 특히 전차의 후방도와 격실을 이용해서요. 부상병들을 후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또한 수많은 RPG-7 및 AT-3 새거 미사일의 공격에도 완파된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쟁 기간 중 약 50여 대의 마크 1 전차가 다양한 대전차 화기에 의해서 명중되었지만 단지 9명의 마크 1 승무원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요, 열린 해치에서 노출된 상태로 전투에 들어가 적의 총탄에 사망한 승무원들이었죠. 메르카바 전차의 우수성을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는요, 부상병 중 그 누구도 화상에 의한 치명적인 상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차는요, 히트탄에 내부가 피탄되면요, 탄약이 유폭되고요, 고압의 유압이 누출되고 화재 등으로 화상을 당한 승무원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4차 중동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군 통신병들이 전차병들하고 통신을 할 거 아니에요. 통신을 하고 있는데 히트탄에 맞아서 안에서 화재가 나서 그 전차 안에 있는 승무원들의 비명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단 말이지. 그 이스라엘 통신병들한테. 이스라엘 통신병들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대 화상 환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메르카바는 공간장갑, 적절한 내부 공간 배치, 그 다음에 포탑의 컨테이너 경납, 또한 자동 화재 소화 장치 등이 완벽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세계 최초로 모든 전차병한테 내화성 섬유인 노맥스 전차복과 장갑을 착용시켰어요. 이렇기 때문에 화상에 의한 사망을 제로로 만드는데 성공한 거죠. 후속 모델인 마크2의 실전 기록을 살펴보면요. 1997년 가을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게릴라의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서 명중돼서요. 마크2 전차 10여 대가 피격됩니다. 헤즈볼라는요. 전차를 공격할 때 통상적으로 동일 표적에 서로 상이한 각도에서 일제 사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하지만 헤즈볼라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요. 메르카바 전차들은 계속해서 고도의 방어력을 보여주며 전장에서 포기되거나 승전이 몰살당한 전차는 없었다고 합니다. 레바논에서 작전 시 메르카바 전차는 차례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기동사격 및 통신망과 연결된 지원화기와 함께 연합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른바 이게 세거 와치라고 불리는 전술인데요. 이게 실전에서 높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차들 중에 한 대라도 적 미사일 발사광을 보거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게 되면은 즉시 이게 어떻게 돼요? 통신망을 통해서 다른 전차들로 곧바로 경보가 되거든요. 또한 이 경보 방식이 단순한 위협 경보가 아닌 기본적인 좌표가 제시가 되는 그런 경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동 모드로 걸어놓으면은 이 경고를 딱 받는 순간 포탑이 자동으로 그 대전차 발사 지점으로 딱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포를 쏜다든지 기관총을 막 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대부분의 대전차 미사일은 와이어로 유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미사일 꽁무니에 와이어 이렇게 그 데이터 전송해주는 와이어가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좀 기관포탄이나 뭐 전차포탄이 날라와봐요. 얘도 숨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돼서 놓치는 순간 이 대전차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돼요. 메르카바 3랑 4는 어떤가요? 메르카바 마크 3는요 역시 1982년 레바논 전쟁에 처음으로 소수가 투입됐습니다. 시리아군의 주력이었던 T-60이나 T-72 전차를 상대로 월등한 성능을 발휘했고요. 그 어떤 시리아군 전차의 공격도 견뎌내며 일방적으로 시리아군 전차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 마크 3가 본격적으로 투입됐던 두 번째 전쟁은 2006년에 발발한 2차 레바논 전쟁이었습니다. 2차 레바논 전쟁 때 이스라엘군과 교전한 헤즈볼라는요, 전차에 탑승한 병력을 하차시키기 위해 포위해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또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대전차 무기를 사용했죠. RPG는 텐덤 탄두가 장착되어 있었고요. 대전차 미사일도 훨씬 고중량의 탄두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전까지 이스라엘 측은 총 5대의 메르카바 전차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중 한 대가 메르카바 마크 3였죠. 하지만 실제 공격당한 전차가 50대가 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메르카바 시리즈의 방어력은 우수했던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건 통계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전차가 관통돼서 전사한 병사들의 평균 숫자는요. 4차 중동전 당시 2명이었어요. 근데 1982년 1차 레바논 전쟁 당시는 1.5명이었거든요. 근데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때는 이게 1명으로 줄어듭니다. 마크 3가 다시 분쟁에 등장한 것은 2010년 12월 이스라엘 가자 국경 분쟁 때였습니다. 당시 알브레이즈에 주둔하고 있던 메르카바 마크 3 한 대가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장갑이 뚫렸지만 탑승자들은 1명도 부상을 입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마크 4의 실전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카바 마크 4는요,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에 처음 투입돼서 단 2대의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높은 승무원 생존성을 보여주면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죠. 자세한 것은 지난번 거 2006년 레바논 전쟁편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2008년 벌어진 가자 겨울 전쟁 때는요, 메르카바 마크 1, 2가 대부분 퇴역한 대신 마크 4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1개 기갑 여단이 부상자 없이 수시간 만에 가자 지구를 종단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4년에 벌어진 가자 여름 전쟁 때는 트로피를 장착한 메르카바가 실전에 투입돼서 실제로 RPG나 메티스 M 등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는 2대 마크 4가 드론에 의해 파괴됐고요. 한 대는 하마스에게 노획됐죠.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본격적인 지상작전이 시작되자 역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크 4는 신형 엔진을 채택하면서 차체가 새롭게 설계가 됐고요. 현재까지 약 400대가 양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4 구형 200대는 치장 물자로 있어요. 결론. 네, 4차 중동전의 뼈저린 경험에서 탄생한 메르카바 시리즈는요, 현존하는 MBT 중 가장 우수한 승무원 생존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실전 경험이 풍부하게 녹아있는 전차입니다. 또한 수많은 실전을 거치며 진화한 전차죠. 따라서 세계 정상급 MBT들과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전차이기도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차 무용론이 대세가 된 요즘, 과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메르카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이번 실전 경험으로 메르카바가 또 어떤 진화를 할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라는 국가는 다들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곳에서 한국에 대한 열기가 아주 뜨겁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에티오피아 언론사 캐피탈에서 신문 한 면 전체를 자국을 찾은 한국인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지에 온 한국인들 덕분에 오랜만에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시립병원에 사람들이 몰렸고 모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는데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우러 와서 253전 253승의 전설을 남기고 심지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직접 고아원까지 세운 이 영웅들은요, 안타깝게도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에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생활고에 시달려왔고 가벼운 안 질환조차 치료하지 못하며 대부분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우리나라 기업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열린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중이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와 참전 용사들의 눈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단 3주 만에 다시 에티오피아 땅을 밟은 것인데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려서 아실 겁니다.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인프레시는 실제 아디스아바바 시립병원의 안과 의료진과 협업해서 참전 용사와 가족들 약 50여 명을 검진해 주었고요. 실제 수술이 필요한 참전 용사들까지 모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잠시 수술과 그 후 검진까지 마친 현지 상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ብዙ ለውጥ እያየን ነበር። አሁን በቅርብ ጊዜ ማለት ነው። እግዚአብሔር ይስጥልኝ ኑሩልን፣ እንዳስተዋሳችሁ አስተዋሽ ያገኙ። ምንም የሚሰማኝ ነገር የለም። 이렇게 에티오피아를 찾아온 한국 기업의 현지인들이 열광을 했고요. 또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며 신문 한 면을 타국인들의 이야기로 담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인프레시는 지금도 여러 참전국가 국내 참전 용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후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기적을 전하기 위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잘 착용하고 다니는 굿즈인데요. 바로 이 태극기 키링입니다. 인프레시는 6.25 전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 생사를 넘나든 참전 용사들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 키링을 구현해내어 한국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기 시작한 이 태극기 키링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디테일과 퀄리티가 좋은데요.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있으며 실제 키링을 구매해 동참한 분들의 이름이 참전 용사분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참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기적 같은 행보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